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세금이 발효되는 순간부터는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큰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최소 2, 3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될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현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 다가온 기후재앙 그리고 투자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시고 싶을 겁니다. 혹시 이런 메뚜기 떼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에서 발원해서 그 메뚜기 떼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남부까지 이르렀다. 실제 이 일은 메뚜기 떼는 예전부터 많았는데 이게 무슨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이 과정 중에 메뚜기 떼가 이동한 모든 지역들엔 다 하나도 식량이 남지 않게 됐죠. 농업이 다 중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그 지역에서 농업을 하고 있고 식량을 보존하고 있고 또 제공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중단하게 됐죠. 여기는 다시 식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끼치면서 우리의 밥상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어디에선 폭우가 이어지고 있고 식량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구체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비즈니스적으로 생활적으로 문제를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상황, 투자 상황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익숙한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들은 규제에 대한 건데요. 특히 탄소 규제에 대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문제되면서 우리는 선진국들이 모여서 탄소를 절감하자는 얘기를 시작했고요. 이 탄소와 관련돼서 다양한 규제들이 발표됐죠. 먼저 기업들에게 탄소와 관련된 배출량을 공시하라는 발표가 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발표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탄소 배출량을 스콥 1, 2, 3로 나누는데 스콥 3까지 발표하라고 했어요. 1에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있고요. 2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탄소들이 있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추적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공표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요. 스콥 3에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는가 혹은 우리의 공급망에 있는 다른 곳들에서 탄소가 얼마나 나오는가까지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개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노력과 에너지가 들겠죠. 이게 실제로 규제로 반영되는데요. 공시를 하지 않게 되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받거나 아니면 유럽에서는 해당 공시량을 기반으로 해서 탄소 국경세, 탄소량이 너무나 많으면 거기에 세금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몇 개의 대기업들은요. 유럽에 있는 수출을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탄소량을 저감하지 않으면 연간 2조에서 3조가량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비용들이죠.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만 보면 얼마나 그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세금이 발효되는 순간부터는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기후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비즈니스와 생활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산업들에 구체적인 영향이 있을까? 무슨 영향이 있을까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군 3개를 뽑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교통인데요. 이 교통 중에서 항공산업이 최고인 거죠. 두 번째는 건물이고 그 안에는 빌딩도 있고 또 거기 빌딩에 사용하는 여러 탄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기 축산업이에요. 소고기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영역들이 다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향, 규제의 노출 등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항공사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단순히 항공사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반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먼저 소비자의 반향. 유럽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이트 쉐임, 비행기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게 간편하긴 하지만 너무 많은 탄소 배출량을 내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소위 MZ라고 불리는 이 청년 세대들과 많은 시민들이 기차를 타자, 비행기를 그만 타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럽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관광을 주로 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노선들은 급격하게 탑승객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반향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기온이 올라가면요 양력이 줄어들어요. 그럼 비행기가 뜨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온도가 상승하면요, 폭염이 있을 때에는 비행기가 뜨지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거나 폭우가 내리거나 벼락이 칠 때 비행기가 못 뜬다고 알고 있는데 이젠 너무 더워도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유럽에서는 아예 본인들의 비행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만큼을 옵셋, 탄소 저감과 관련된 권한을 사는 것으로 0에 가깝게 만들려는 노력들도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좌석 중에요, 내 탄소는 옵셋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좌석도 팔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소비자의 생각들과 또 원하는 베네핏들을 반영하는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다뤄볼 영역은 반도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빼고 산업을 얘기할 수 없죠. 이 반도체는 하이테크와 관련된 기술 영역 산업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량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양이 크기도 하고요. 또 전기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직접적인 전기 사용량뿐만 아니라 물이 또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이 반도체와 관련된 공장을 설비할 때 시민들의 반발이 있다라는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큰 공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너무 반가워, 뭔가 세금을 많이 내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여전히 그 기대는 있지만 동시에 물과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정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수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 있는 삼성 공장 혹은 TSMC의 공장들은 단수 혹은 단전과 관련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겪게 되는 한 10년 뒤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는 거죠. 이런 영향들을 고려해서 반도체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린 물 사용량을 줄이면서 갈 수 있을까? 건식으로 좀 더 물을 덜 사용하면서 혹은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기업들이 더 미래는 잘 되겠죠. 이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정, 어디다가 지금 제품을 팔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들이 전기나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공정도 개발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반도체는요, 그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접 산업에 영향을 줍니다. 잘 알고 계시는 완성차 업체들. 반도체 생산량이 줄 때마다 가장 큰 타격을 보고 있는 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완성차, 전기차 업체들이에요. 반도체가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생산량이 감산되는 순간 해당 부분까지도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매출이 나오지도 않을 수 있고 또 관련돼서 준비된 회사와 준비되지 않은 회사 간에 큰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최소 2, 3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될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산업군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이 이 영역에 가장 관련이 깊겠죠.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보상해주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해칭해주는 거죠. 기후와 관련된 재난이 발생하면 그 재난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고요. 피해를 보상해주는 게 원래 보험회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험료를 만들고 또 계산해낼 때 미래의 위험들을 다 추정하거든요. 그 추정들이 맞지 않는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재난이 너무 자주 일어나거나 원래 없던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어떤 보험업계에서는요,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그 보험의 방식들로 그대로 했다가는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새롭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를 도입해서 대응해 나가는 방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것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르고 더 다변화되고 있는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반면 수요 측면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보험사들은 연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국지적인 호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면서 홍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건물들의 어떤 조치들을 미리 취하면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수요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해요. 또 기후와 관련된 날씨 보험이라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ICICI 롬바르드라고 하는 보험회사는요, 농민들이 보험이 필요한데 그 보험을 농민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혹은 그 농사 자체의 어려움들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건 너무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에 초점을 맞춰서 날씨가 평균적인 수준보다 너무나 떨어지게 되면 그 해당 포인트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날씨보험을 만들어서 대박을 치게 되죠. 우리는 얼마나 이 영역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지를 이런 보험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모든 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우리의 건축은 안 바뀌겠습니까? 혹은 발전기의 형태는 안 바뀔까요? 모든 영역이 바뀌는데요. 특히 소비자의 관심이 직접적으로 부여되거나 아니면 기후변화 중에 가장 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온도나 혹은 강수량,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눈에 보이도록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멀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대구에서 사과가 이제는 덜 나기 시작했죠. 이런 우리 가까이에서도 농산물이 어디에서 나고 예전에 나지 않던 게 이제는 나지만 또 어디에서는 나지 않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위로 벌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적인 재앙 혹은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위기가 발생되는 겁니다. 아주 가깝게 우리가 길게 겪었던 게 있습니다. 코로나죠. 실제로 코로나가 이렇게 빠르게 확산된 데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영향들이 있어요. 전염병이 퍼지기 위한 좋은 조건들이 갖춰진 곳들이 많았고 그런 조건들이 갖춰진 곳들에서 심지어는 교통까지 우리가 확산된 상태다 보니까 빠르게 퍼진 거죠.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우리의 경영진도 문제가 없었고 전략에도 문제가 없었고 현금 흐름도 괜찮았고 모든 게 다 괜찮았던 여행업계가 박살이 나죠. 우리는 좀 더 넓은 관점을 가지고 산업에 대한 기후 영향, 기후 변화에 대한 임팩트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산업들을 검토하실 때마다 혹은 관심을 가지실 때마다 전방위적으로 바뀌고 있는 기후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업들과 사회는 대응을 시작했죠. 이 대응에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시작됐던 건 경감, 미티게이션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원인 물질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소의 배출을 줄일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5%, 10%를 줄이는 건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줄여야 되거든요. 한국이 원래 기후협약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였다가 한 2년 전에 갑작스럽게 선진국 지위로 스스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선진국 지위가 된다는 건 이 40% 절감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갖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40% 절감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제재와 특정 문제에 대한 페널티를 감수하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경감에 대해 굉장히 어려워해요. 제일 먼저 탄소 저감 정책을 법제화했던 스웨덴도 스스로 이 플랜들을 늦추는데 동의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한계적 상황이 자꾸 노출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당연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속돼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여기에는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져 있죠. 두 번째 부분이 어댑테이션, 적응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줄일까?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해 왔다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치고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게 어댑테이션, 적응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미티게이션, 경감 완화에 대한 이야기와 적응 솔루션으로 나누어서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게 무자르듯이 딱 잘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통칭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가 큰 기후변화 관련된 재난 혹은 변화의 양상들이 도래했을 때 그것을 다시 과거의 삶과 우리 안정적인 사회로 돌이킬 수 있는가에 대한 회복력에 대한 논의까지 복잡하게 엮여있는 이 이야기들을
구체적 솔루션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있죠. 아웃도어 회사로 아주 유명하고 친환경 아웃도어로 또한 유명하죠. 근데 이 파타고니아가 연어나 육포, 맥주를 만든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친환경 회사 중에 하나인 파타고니아는요, 이본 시나드라고 하는 창업자가 있는데 어느 날 이본 시나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웃도어 옷은 한 3달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옷을 사지만, 그리고 입는 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입는 건데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먹는 것 쪽에서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를 특정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사육하고 먹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요. 또 육포 또한 그렇게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부제를 쓰지 않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육포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특히 맥주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원래 맥주라는 건 이 곡물을 키워서 거기에서 발효시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 맥주를 하는 곡물들이 1년생, 그러니까 한 해를 키운 다음에 사용하고 다시 밭을 갈아엎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단년생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계속 밭을 갈아엎기 때문에 탄소가 공기 중으로 노출됩니다. 근데 파타고니아에서 사용하는 맥주의 이 소재는 기본적으로 단연생 곡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3m까지 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탄소를 보유하고 땅을 갈아엎지 않아도 되니까 탄소가 노출될 일도 적고 훨씬 더 적은 탄소로 우리가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기업들은요, 본인들의 브랜드의 친환경성을 아주 깊이 있게 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탄소를 적게 쓸 수 있는 소비 생활로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맛뿐만이 아니라 그런 철학 때문에 이 맥주와 육포와 연어를 소비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조직들, 적응해 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조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요. 음식물이 썩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체와 악취가 나죠. 여기에 메탄이라는 기체가 나오는데 이 메탄은 일반적인 이산화탄소보다 20배가 훨씬 넘는 정도의 지구온난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탄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인구 밀도가 높고 기후가 온난하고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개발도상국이 많죠. 이런 음식물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에서 메탄이 나오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혹시 그런 기사 많이 보셨죠? 곤충에게 먹이는 겁니다.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뉴트리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스타트업은 음식물 쓰레기를 동해 등의 파리나방 유충에게 먹입니다. 그러면 메탄이 나오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가 단백질화 되는 것이죠. 바이오 컨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곤충의 단백질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곤충은 다시 어떻게 사용될까요? 사료와 비료로 사용되게 되죠. 그러면 탄소는 공기 중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땅이나 다른 단백질로 변환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수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이런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면 배출되는 탄소량이 현저하게 줄겠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솔루션들이 스타트업에 의해서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미래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또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물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유니레버는 인도 지역에 진출했을 때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스스로도 공업 용수가 부족해서 공장 문을 일시적으로 닫기도 하는데요. 이때 힌두스탄 유니레버라고 하는 재단을 세우고 현지 지역민들하고 협업을 해서 물 사용량 저감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빨래를 할 때 물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세제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물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유니레버는 활용을 하면서 본인들의 상품의 판매량도 늘리고 자신들의 공장에 사용할 수 있는 공업 용수의 적정 수준들도 확보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요, 단순히 규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공업 용수를 확보하니까 안정적인 생산량이 성사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고객들의 문제인 물이 적은데 빨래는 해야 되는 상황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의 효용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세제가 더 팔리게 되겠죠. 이렇게 그들이 줄여낸 물의 양은요, 지금까지 누적했을 때 인도인들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이 식음료수로 쓸 수 있는 1년치 양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끼친 긍정적 영향도 작지 않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기업의 혁신성, 그리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어떤 기업이 장기적으로 그 땅에서 살아남을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한국이 물이 굉장히 생각보다 풍부한 국가였다가 물 부족 국가로 아주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데요. 비가 대부분 국지성 폭우로 쏟아지면서 쓸려 내려가는 물들로만 대부분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맞는 정부의 정책도 변화가 있어야겠지만 먹는 물은 우리가 생수나 여러 가지 정수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물들의 정수에 대해선 아직은 충분한 고려들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이런이라는 스타트업은 NCFS라고 하는 수처리 기술을 만들었는데요. 이 수처리 기술의 특징은 필터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 필터에 비해서 교체 주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불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더 세세하게 정수를 하려면요, 촘촘한 필터를 놓고 물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NCFS의 기술을 통하면 그냥 졸졸졸 흐르는 수준이면 충분히 정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에 압력을 가하는 펌핑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물과 관련되어 있는 탄소 저감, 그리고 필터 사용량 저감 등등의 영향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규모이지만 파워풀한 솔루션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야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기후에 대한 대응과 또 탄소에 대한 저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상당한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기후테크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의 탄소량을 저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부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300조 가까운 돈들이 해당 부분에 수용자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물들도 다 바뀌어야 되고요. 교통수단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특히 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화력 발전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 자체가 많이 변경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선 돈이 투자되고 그 중에서 성공한 기업과 조직들은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신산업이 열리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는 만큼 어떤 스타트업 혹은 어떤 대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바이오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1000개 유니콘이 기후테크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적인 필요성과 그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환경이 굉장히 모호한 분야입니다. 왜냐면 피해는 모두가 같이 보는데요. 내가 분리수거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귀찮음 대비 효용이 나에게 직접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지 않게 돼요. 하지만 너무나 눈에 보이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한 이 지금엔 기업이 움직이고 정부의 규제가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과 문화가 바뀌기 시작할 거라는 건 너무나 자명하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양식들도 크게 변화할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선기를 잡아가고 또 본인들의 철학을 멋지게 비즈니스에 반영하는 기업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재무제표는 과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 재무제표만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미래에 반드시 벌어질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재무제표보다 좀 더 뚜렷하게 그 기업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보여질지 모릅니다. 마지막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인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해결했던 문제들과 굉장히 다른 문제가 닥치고 있습니다. 세계에 종말 시계라는 게 있죠. 12시가 딱 되면 전 세계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90초가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급한 상황에 우리는 투자자이면서 또 그 기업들에 대한 수요자,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입니다. 중요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이 이 리스크를 극복하고 기회를 맞이할지에 초점을 맞추시되 좀 더 큰 투자, 더 나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각자의 삶 속에서도 좋은 관심과 투자를 이어가시길 기대해 봅니다.